미국의 대불균형, 그 다음에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에서 자주 만났어야 했는데요. 마음속으로는 늘 직접 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경제스쿨 구독자분들만 위한 오프라인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유튜브 촬영 때 직접 구독자분들을 초청하여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 간단한 다가를 나누며 여러분들의 고민, 관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연을 직접 듣기 원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프라인 강연 참여 신청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참여를 받으며 참여가 확정되신 분들에게는 상세 주소 등의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5일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최근에 데이터로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장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자산 배분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마가를 외치고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과 가지고 참 미국이 위대한 국가다. 뉴욕이라는 위대한 도시, 워싱턴이라는 위대한 도시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그렇게 큰 공원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세미티, 다양한 캐년 등 정말 위대한 자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체제, 경제력, 군사력, 기술 혁신 모든 측면에서 위대한 국가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가서 일부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거 백악관이나 미 의사당 더 좋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서툰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근무하고 백악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의 핵심인 의회가 있고요. 근데 미국이 위대한 거는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뉴욕 증권거래 시장이죠. 거기서 항소가 있길래요.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항소에 이상한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은 못 서 있고 옆에서 사진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요세미티 미국과 센트럴 파크 공원이고요. 라이언 킹 이것도 좀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하는 거는 미국이 정부 부채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좀 진통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인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연방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가 증가한 걸 보고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죠. S&P가 이미 2011년 8월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고요. 피치가 23년에 떨어뜨렸죠. 그리고 바로 최근에 무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만큼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국 정부가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트럼프가 그 부채를 줄이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다 관세를 걷어가지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담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준도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버렸어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 보시면은 연방기금금리를 거의 0%까지 내렸고요. 양적 완화라고 미국 연준 자산인데요. 단기에 거의 4조 달러 이상을 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다 보니까 이제 자산가격이 오르고 경기는 회복됐는데요. 물가가 오르죠. 흔히들 통화정책을 샤워실의 바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보면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소위 피셔 방정식에서 적정 통화 증가율을 계산해 본 건데요. 적정 통화 증가율이라는 것은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장기 평균은 0이에요. 연준이 여기에 맞게 통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가다 공급을 하고 어떤 때는 가소 공급을 하고 있죠.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요. 미국의 통화 증가율이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거의 28%포인트 정도 높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서 자산가격도 오르고 경기도 회복됐습니다만은 8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준이 통화를 가감히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감히 그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을 틀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수도꼭지를 약간 돌렸는데요. 급기야하게 찬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국민들이 과도한 그동안 물가 상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 가서 제가 느낀 거는요. 미국 가게들이 10만 달러 연봉을 받아도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한 1억 4천만 원 가깝게 된 거죠. 거기서 집세 내고 그다음에 생활비 내다 보면은 거의 저축할 여유가 없다.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올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어떤 미국인은 부부가 같이 일하는데요. 부부가 20만 달러를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미국 음식을 현장 음식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음식점에 좀 찾아가 봤었어요. 순두부 같은 거 먹어봤습니다만은 보통 2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만 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꼭 그 팁이 18%, 20%, 22% 저렇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20% 썼습니다만은 팁까지 20% 붙다 보니까 순두부 하나 먹는데 3만 원이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미 연준이 돈을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샬 K인데요. GDP에 비해서 M2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2020년에 그야말로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상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0.5%까지 떨어진 거죠.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물가가 오르니까 가감히 긴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거품이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거의 5% 가깝게 근접했죠.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미 의회가 예상국이고 추정하는 명목 잠재 성장 한 4% 정도 됩니다. 4% 이상은 미국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그런데 이게 2021년 4분기에 32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다가 다시 300%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평균이 197%예요. 저는 중기적으로 이 평균에 접근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에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줄어들든지, 즉 주가가 떨어지든지, 분모에 있는 명목 GDP가 오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라죠. 명목 GDP가 앞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아마 이게 평균에 접근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식시장은 거품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걸 시사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뭐 제가 아는 친구도 미국에 굉장히 좋은 회사 아마존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봉을 받는데 연봉 중 어느 정도가 집세로 내느냐. 그러니까 거의 40%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미국 주택가격을 보면요.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거의 2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또 집 사고 돈 빌려 소비를 했죠. 그리고 미국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가게에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그런데 2006년 하반기, 2007년 들어가지고 집값이 급락하니까 미국 가게, 미국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은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절대적인 가격뿐만 아니라요. 미국의 가처분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로 보면은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채권시장,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채권시장에서는 거품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저는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보면은 미국의 케이스 실러 20대 이제 집값이 지난 3월에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거를 미국 뭐 정부나 미국 가게들이 너무 신뢰하고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그 산업 생산하고 실질 소비를 그려놨습니다만은 생산은 거의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소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서비스 소비를 많이 했죠.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출에서 서비스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9%입니다. 제가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갔을 때 느낀 거는 정말 사람들이 서비스 지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미국 사람들이 생산한 것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버린 거죠. 물론 최근에 많이 무역 적자가 늘어난 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앞으로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 수입업체 그리고 다른 나라 미국 수출업체들이 관세 이전에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자. 미국은 수입이 많이 하자. 그래서 수입은 급등하고 수출은 적게 증가하면서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국이 이대하기는 하는데 이 이대함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너무 많은 소비를 하다 보니까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소비를 부추겼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 연방은행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 과잉이 발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소비 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비할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좀 낮아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증가보다 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2000년 이후로 평균 5.7%인데 올해 4월까지 통계가 발표됐으면 4.4%로 가고 평균보다 낮습니다. 평균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미국 가계가 소비를 덜하고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미국 가계가 금리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거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부담, 미국 가계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로 평균이 2.0%예요. 가처분 소득에서 2.0%를 이자로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2.5%, 과거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졌죠.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미국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는 많이 악화됐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은 올해 들어서 급락해 버렸죠. 5월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거의 그 6%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가계들은 사실상 앞으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이게 물가가 이만큼 오르면은 그만큼 미국 가계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인 데이터로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그 FOMC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그 소프트 데이터다. 소프트 데이터는 어려운데 실제로 그 하드 데이터, 실제로 물가 상승이 이렇게 오를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가 이렇게 감소할 것인가, 이건 아직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지출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가격마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집값이 오르면은 우리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소비 사이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봤더니 영이 장기 추세선인데요. 올해부터 그 추세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인데요. 그래서 저는 2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1분기에 마이너스 0.2%였어요. 근데 1분기 마이너스 0.2%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GDP를 구성하는 소비도 증가했고 특히 투자는 많이 증가했었죠. 그런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수입이 앞당겨져 가지고 1분기에 수입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별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2분기에 특히 그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다시 그 증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미국 경제가 한 1.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6월 2일자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데이터를 한번 본 건데요. 이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블룸버그가 미국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중앙값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 경제 성장률의 1.3%다. 물론 제 모델에 나온 수치예요. 그런데 컨센서스 보니까 제 모델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1.4%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 2.9%,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에 2.8% 성장했는데요. 성장률이 지난 2년 평균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5%, 올해 1.4, 내년에 1.5%인데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제가 추정해보고 미의회가 추정한 거 보니까 한 2.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 제 견해고 아마 시장 컨센서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보면은 제 예상치보다는 좀 높습니다. 컨센서스가요. 그래서 올해 그 소비자 물가 3.0,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는 2.8%. 저는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을 2.3%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제 예상보다는 시장 컨센서스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보니까 현재 미국의 그 연방 기준금리가 상한선이 4.5%죠.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4%, 내년에는 3.5%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가하고 고용에 달려 있겠죠.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뭡니까?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미 연준이 강조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거는 제 모델에서 나오는 예상치입니다. 지난 4월까지 발표됐습니다.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2.1%,
근원 PC 물가는 2.5% 상승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아마 관세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관세라는 공급侧 물가 상승 요인보다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낮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모델의 예측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그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최대화인데요. 지금 4월까지 고용이 발표됐습니다만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 또 5월 고용동이 발표되죠.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13만 명 증가했을 거로 지금 전망이 돼 있습니다. 지난 거 4월에 17만 7천 명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더 낮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미국 가계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들의 매출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고용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 3, 4월 달에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실제 GDP가 잠재 GDP 8%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2020년 3, 4월 두 달 사이에 고용을 약 2,200만 명 줄여버립니다. 그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고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5월 고용이 시장 컨센서스가 13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4.2%가 올라왔습니다만은, 과거 평균보다 아직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실업률도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과거 보면은 12개월 이동 평균 실업률이 상승한 후에 기간에 따라 약간 시차는 다릅니다만 미국 경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앞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업률은 급등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그 5.5%에서 4.5%까지 내리고 지금 상당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연준 의장 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앞으로 물가, 경제성장, 고용에 어떤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는 조금 더 오를 겁니다. 그러나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물가하고 고용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할 텐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현재 1분기 현재 3.8%가 나오고 있어요. 4.5%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4분기까지 그 추정을 해보면은, 물론 제 이론적인 적정금리입니다만은 3.2%까지 나와요. 그리고 최근에 미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 국채를 과연 믿을만 한가, 그런 거 불신이 생기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4.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국채 수익률은 수급에 의해도 결정하지만은 결국 펀더멘탈이 국채 수익률을 결정하죠. 우리가 흔히들 그 명목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명목금리인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제 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컨센서스 올해 1.4, 내년 1.5%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5% 안팎인데요. 저는 낮은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둔화 이런 걸 반영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미국 채권 투자는 좀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 장기 추이를 보면은 85년 그걸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전후로 달러 인덱스가 51%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락했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40% 하락했죠.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불균형, 그 다음에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중국, 최근에는 일본마저도 미 국채 보유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투자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 소국적 투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니까 미 국채 투자에서 이익을 볼 수 있더라도 환율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자산 배분에서 한 10% 정도만 여러분한테 권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가죠. 제가 그 금리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미국 S&P 500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하고 상관계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PC 물가상승률을 뺀 건데요. 그런데 실질금리하고 미국 S&P 500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입니다. 실질금리가 오르면은 S&P 500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그 미국 주가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말에는 그 비중을 좀 축소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 S&P 5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중립으로 제가 견해를 바꿨습니다만은 저는 어느 나라 주가나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목 GDP는 미외가 전망한 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올해 4.6%, 내년에 4.1%, 내후년에 4.3%인데요. 명목 GDP라는 건 실질 GDP에서 GDP 디플레이터 물가상승률을 더한 겁니다. 그런데 미의회가 추정한 명목 GDP 가지고 미국의 S&P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니까요. 올해에서 2027년까지는 5천에서 6천 사이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3년 동안은 미국 S&P 500이 최근에 6,100까지 올랐다가 5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100을 뚫고 장기적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5천에서 주로 6천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변동할 것이다. 그래서 6천 근처 가면은 미국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고 5천 근처에 가면은 미국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로는 미국 잠재성장률, 명목 잠재성장률 미의회가 4% 좀 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르죠. 그런데 앞으로 3년 동안은 미국 주가가 아까 버핏 지수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명목 GDP에서 추세에서 이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미국은 위대한 나라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게 트럼프의 마가입니다. 그걸 위대함을 믿고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2020년에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3년 정도는 미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채권은 좀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꼭 환율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데이터로 제가 많은 말씀을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미국 현지에 가서도 이런 거를 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S&P 500보다는 코스피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자 이런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려왔죠. 그런데 5월 말까지 보니까 S&P 500은 0.5% 상승했는데요. 우리 코스피는 1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하고 S&P 500과 상대 수익률을 보니까요.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S&P 500이 우리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S&P 500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해왔고 앞으로 더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시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 좋다는 이야기 어디서도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코스피를 사시자, 비중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S&P 500은 명목 GDP에 비해서 2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만 코스피는 S&P 500과는 달리 명목 GDP에서 20%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해소될 때까지 우리 주식을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한 12% 올랐습니다만은 업종별로 보면은 건설업종 주가가 약 48% 올랐어요. 그리고 금융업종 주가도 20% 이상 올랐죠. 여러분 이거 내수는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내수가 나쁘고 건설 경기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금융 그다음에 건설업 주가가 그렇게 올랐겠습니까? 이거는 환율이 하락할 때, 즉 원화 가치가 오를 때는 우리 경제 성장 구조가 좀 바뀌는 거예요.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수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생산이 더 늘어납니다. 수출보다는 내수가 우리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주식시장은 정말 똑똑하구나. 올해 들어와서 건설업종, 금융업종 주가가 전기전자업종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는 이런 환율 효과를 주식시장이 미리서 반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남은 기간이 문제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저는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수출 관련 주식보다는 물론 수출 관련 주식 삼성전자 같은 게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금 내수주들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